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12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중심주의 할 차례가 왔죠. 엄밀하게 말해서 이제 생태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생태 중심주의 이야기할 때 이 레오폴드와 함께 그 심층 생태주의에 해당하는 네스까지 이렇게 다루어 보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레오폴드가 윤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윤리 임용에서 시험으로 다룰 만한 내용이 크게 많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대자료된 환경윤리 362쪽부터 해서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한번 천천히 읽어 나가 볼 텐데 실제로 판서할 만한 내용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시험이 나온다면 레오폴드 입장을 제시해주고 그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저희가 네스 심층 생태주의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로딩 하는 그런 작업에서 조금 가볍게 레오폴드 맛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2쪽 서론입니다.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 환경윤리의 발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생태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는 이 새로운 학문의 입장에서 윤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고할 것을 처음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생태학과 윤리학의 통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장중한 문체의 소유자로 글을 많이 썼는데 그가 죽은 후에 출판된 모래군의 12달은 환경운동의 고전적인 저작 중의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그걸로 이제 생태중심주의 윤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발달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땅의 윤리라는 글인데요. 우리가 원래 대지윤리로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 이제 새롭게 번역하시면서 제가 이제 환경철학회 나가다 보니까 이 번역자 두 분 다 자주 뵙는 분들이거든요. 저번에 한번 학회 끝나고 회식 자리에서 진지하게 몇 가지를 물어봤었죠.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이거 테일러 할 때 밸류랑 월스는 왜 구분해서 번역을 안 하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질 수도 있는 질문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또 궁금했던 게 대지윤리 그거 참 사람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유명해진 번역어인데 왜 굳이 땅의 윤리로 바꾸셨느냐 이렇게 하니까 대지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대지의 여신 가이아 이런 게 떠오르고 신화적이고 신비한 이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냥 직역을 땅으로 해버렸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저희는 그냥 대지윤리로 그대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태 중심주의 윤리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오폴드의 대지윤리, 저는 이제 땅윤리로 적혀있지만 대지윤리로 읽겠습니다. 대지윤리를 생태 중심 윤리의 가장 훌륭한 법례로 보고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365쪽 2절 땅의 윤리, 대지윤리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 이야기로 많이 시작하죠. 이게 이제 윤리가 진화해 나간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한 사례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폴드는 대지윤리는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12명의 노예를 비행죄로 교수형에 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노예는 재산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오디세우스의 행위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리는 이후에 진화를 거듭해 도덕적 지위가 모든 인간에게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레오폴드는 윤리가 땅, 식물, 동물을 포함하도록 더욱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20세기 중반에도 여전히 땅은 오디세우스의 노예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재산일 따름입니다. 즉 우리는 땅에 대한 특권은 갖고 있지만 땅에 대한 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땅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대지, 땅 계속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재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재산. 레오폴드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의식 자체가 땅, 대지가 전적으로 경제적 이기주의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재산으로만 이해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지 속에 살고 있는 여러 생명체들, 개체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여러 종들, 그리고 그 다양한 종들이 모여서 구성한 생명 공동체 전체도 대지가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되는 것처럼 역시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되어서 커다란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게 레오폴드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되겠죠. 땅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는 땅을 재산으로 보는 로크의 관점을 거부합니다. 더 이상 땅을 단순한 재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가공하는 죽은 물질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땅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그래서 건강할 수도, 아플 수도, 다칠 수도,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땅은 단순한 흙이 아니다. 그것은 흙, 식물, 동물의 회로를 거쳐 흐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레오폴드는 대지윤리 첫 부분에서 이거는 조금 키워드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도덕 확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윤리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대지윤리는 흙, 물, 식물, 동물, 집합적으로 땅을 포함하도록 공동체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는 아직까지 대지윤리를 신봉하고 있지는 않지만 새들이 생명권의 차원에서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지점에는 도달했습니다. 제가 테일러 이야기할 때 이제 과학적 사실이 증가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생명체에 대한 지식도 점차 증가해 나간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레오폴드의 제안은 도덕적 고려, 즉 생명권을 새, 흙, 물, 식물, 동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도덕 확대주의에 따라서 윤리의 발전과 확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오디세우스, 여기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 정도로도 말하기는 어려웠죠. 인간 중에서도 윤리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간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통사회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윤리라고 하는 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이걸 규율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관장하는 이런 차원까지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사회의 관계. 한 단계 더 나간다면 대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 사이의 관계까지 도덕이라고 하는 게 확대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레오폴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많이 확장되었다고 해도 사회 차원에 머물러 있는 인간의 도덕의식을 대지 전체로 확장시키는 게 현재 인간 윤리의 과제다. 레오폴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지금 366쪽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 단락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오폴드가 자연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관리될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레오폴드가 바보는 아니니까요. 자연 안에 있는 대상을 자원으로 쓰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레오폴드를 싱어나 레건 등과 같은 동물권이나 식물권의 옹호론자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동물에게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는 입장과 자원으로 사용하려는 입장을 양립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 안 읽고 넘어가긴 했지만 실제 레오폴드가 사냥하는 즐거움 이런 거 자신의 책에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렇듯 언뜻 보기에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대지윤리를 전체주의로 해석한다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땅의 공동체, 대지 공동체이고 개별 구성원은 자원입니다. 자, 지금 전체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도덕 확대주의, 점차 확대되어 나가서 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직접적인 대상이 대지 공동체, 전체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인간 또한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고 했고요. 생태학은 도덕적 고려의 초점을 개별 존재로부터 생명권 전체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오폴드의 저작에 나타나는 도덕 확대주의는 우리가 단순하게 다른 유형의 개별적인 도덕 주체를 위한 도덕적 숙고의 여지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오폴드가 요구하는 것은 개체로부터 공동체로 관심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개체주의에 대한 주장만 펼쳐졌는데 이제 대지 공동체 전체로 시각을 확장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땅을 상징하는 공동체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은 이제 좀 증거가 빈약할 수 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레오폴드가 주장하는 대지윤리의 증거. 대지윤리라고 하는 게 도덕 확대주의와 전체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정도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론적 가능성. 진화론적 가능성이 도덕 확대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레오폴드가 했던 것 자체가 윤리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걸 지목하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이전에는 인간 중에서도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존재가 있었다면 윤리는 점차 확장돼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사이의 관계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 점차 더 윤리가 진화해 나간다면 인간과 대지 공동체 사이의 관계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진화론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생태학적 필연성. 사실 이것은 전체주의 주장하게 되는 내용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대지윤리를 주장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대지가 전적으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만 평가받고 그것 때문에 대지로 상징되는 환경 전체에 심각한 오염, 위험이 왔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생명 공동체가 생존하는 것 자체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명 공동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으로 유일하게 필연적으로 남는 단 한 가지 길이 대지 공동체 하나, 이 전체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대우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레오폴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뭔가? 대지윤리의 핵심 주장은
레오폴드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다음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됩니다. 저희 슈바이처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 슈바이처 문장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보통 이거 돼지윤리의 황금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에 가장 빈출되는 그런 문장이죠. 어떤 것은 그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에 따라 옳다. 그리고 그 반대는 그르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과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한다면 선한 것이고 그 반대는 악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368쪽 넘어가서 한 2단락 정도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돼지윤리의 황금률을 생태학적인 관찰과 결합한다면 이 원리는 구체적인 규범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 피라미드 또는 땅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그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던 먹이사슬 그 삼각형으로 그린 거 그거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엘턴의 기능주의적 공동체 모델과 텐슬리 에너지 모델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저희가 안 읽고 넘어갔던 앞에 이제 생태학적인 모델의 다양한 종류들 그 안에 나오는 거거든요.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것까지 꼭 알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구분들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땅의 피라미드는 태양 에너지가 흐르는 생명 요소와 무생명 요소로 이루어진 고도로 유기적인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제일 밑바닥에 흙, 그 다음 식물, 곤충, 새, 설치류, 그 다음에 원숭이와 육식동물에 이르는 다양한 동물 집단을 포함하는 피라미드로 표현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돼지윤리의 황금률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 공동체, 돼지 공동체의 온전함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피라미드 개념 이야기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흙, 땅 이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돼지라고 하는 걸 아마도 좀 비유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겼겠지만 유기체처럼 보고 싶어하는 게 레오폴드 입장이잖아요. 돼지라고 말하는 게 토양, 거기서 살고 있는 식물, 동물, 이 토양과 다양한 동식물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생명 에너지가 샘솟는 그런 샘과 같이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돼지가 담고 있는 함축하는 비유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371쪽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전체주의 이야기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개별 공동체에 대한 희생의 문제잖아요.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371쪽 세 번째 줄, 개체 입장에선 비극이지만 전체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는 대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커다란 참나무의 죽음 그 자체는 슬프지만 371쪽입니다. 이것은 넓은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살아있는 것은 생태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참나무는 비록 땔감으로 사용되지만 생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한 그루의 참나무가 죽고 다른 종들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혜택을 얻습니다. 조화롭고 안정된 관계에서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다른 존재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 안에 있는 여러 동식물들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인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존재들이 서로를 실제로 자원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참나무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원은 사용되지만 다시 생태계로 돌아가 재순환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생태학적인 모델이죠. 공동체는 이러한 무한한 상호 의존성으로 특징됩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건강은 그것의 장기적인 안정과 온전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생태계의 건강 차원에서 볼 때 개별 생명체 죽음이라든지 희생, 이것을 그렇게 슬퍼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372쪽 넘어가면 아예 장 하나로 만들어서 레오폴드의 전체주의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서 좀 중요한 건 윤리적 전체주의 세 번째 줄에 나오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 전체주의의 의미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은 공동체의 안녕에 달린 것이지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녕에 달린 것은 아니다. 공동체의 안녕이지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녕은 아니다.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지금 전체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우리가 전체주의라고 하면 이제 세계대전 기간에 독일 사례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공동선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공동체주의와 전체주의가 동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공동체주의가 공동성 강조하는 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동선을 위해서 안에 있는 개체들의 희생까지 정당화될 수 있다 말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레오폴드는 그런 버전의 윤리적 전체주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비판이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비판이고요. 그리고 지금 레오폴드가 이야기하는 게 대지라고 하는 게 동식물이라든지 토양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담고 있는 그런 샘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유지해야만 해.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니까 그 좋은 걸 유지해야만 해. 윤리학자, 전문적인 윤리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땅이 지금 대지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그것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당위 내지 가치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죠. 전체주의의 문제와 그가 전문적인 윤리학자가 아니었다는 그런 사실에서 비롯되는 문제, 이 두 가지 정도가 레오폴드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레오폴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76쪽 4장이죠. 대지윤리에 대한 비판, 사실과 가치의 문제,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들 자연주의적 오류를 조금 디테일하게 구분하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기도 하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단순한 거, 휴머의 법칙, 사실에서 가치로 바로 이행하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가장 간단한 정도로만 이해해도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레오폴드의 대지윤리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생태학적 사실에서 윤리적 가치로 나아가는 거고요. 둘째는 전체주의의 윤리적 함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첫째는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5장에서 다루게 될 거니까 그 다음 단락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연적 사실에서 윤리적 가치를 근거 지으려는 시도들에 대한 비판은 존재와 당위, 즉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간에는 논리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철학자들은 자연적인 것에 대한 기술에서 어떤 것이 옳거나 좋다고 보는 것을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부르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생태계의 온전함과 안정을 옳고 그름과 동일시하는 레오폴드의 지침, 대지윤리의 황금률, 이게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한 대표적인 추리 형태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전문 윤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생태중심주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 윤리학자 아니었거든.
그래도 이 주장 속에 담겨있는 좋은 의미가 더 많아.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쿨하게 넘어가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비판 못하게 돼요. 아 그래? 이렇게 만들게 되는 좀 구절이 있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레오폴드 대지윤리에서 그거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서 철학적 논의로 끌고 나가는 사람들도 자연주의적 우리 그거 맞아 인정합니다. 이제 두 번째 3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주의적 윤리에서 나오는 거 그 5장에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대지윤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 성향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윤리적 비판은 대지윤리는 전체를 위해서 개체의 선을 희생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 쪽에 살고 있으니까 낙동강에 그 뉴트리아라든지 황소개구리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낙동강 생태계를 너무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그거 엄청 많이 포획합니다. 잡으면 마리수당 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대지윤리 입장에선 장려할 일이죠. 우리가 생명 공동체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정의한다면 공동체 선을 위해 개별 구성원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 안전과 온전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별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말했던 뉴트리아 그리고 황소개구리 사례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입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 전체를 위해서 개별의 희생이 가능하다. 환경 파시즘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비판이 되겠죠. 레오폴드는 이 정도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교시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3교시에는 생명의 진화와 관련한 그런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심층 생태주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